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준입니다. 자, 이번에 모의고사 세법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너무 점수에는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접근 요령, 그 다음에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몇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여기다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 65번이죠. 자, 65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요, 우리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최근에 출제 빈도수가 제일 높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 두셔야죠. 이때 정리를 하실 때는 여러분 성립과 그 다음에 확정과 그 다음에 소묘를 같이 비교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65번은 물어보는 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겠죠, 여러분. 그러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누차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얘는 당의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확인해 보죠. 옳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항상 문제 푸실 때 실수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출전에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문제 지문에 옳은 걸 표시해 놓고 보기 지문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틀린 걸 고르는 에러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업 보죠. 자, 기업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데다. 자, 여러분 취득세는 그 대표적인 무슨 세죠, 여러분? 행위세죠. 자, 행위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행위 시점이죠.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 여러분? 등록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런 박스 열거된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다 푼 다음에 답을 찾으면 여러분 99%는 답 없음으로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정확히 100% 알지 못하면 답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보기 지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중에서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행위 시점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맞았다 틀렸다 맞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옳은 걸 맞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보기 지문에 기억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온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 1번과 그 다음에 3번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2번과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2번, 4번, 5번 탈락됐으니까 남아있는 건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억 하나를 풀고 몇 놈을 없앴어요, 여러분? 2번, 4번, 5번 없애버렸잖아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1타 3피 그러는 거죠. 1타 3피. 그래서 3놈 없애고 2개 남았다. 1번과 3번. 그러면 이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1번과 3번의 차이점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번과 3번. 그러면 1번과 3번의 차이점은 자, 니은. 그죠? 니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디귿은 둘 다 공통상이죠. 그 다음에 리을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미음은 공통상이죠. 그러면 결국은 1번과 2번의 차이점. 1번과 3번의 차이점은 1번과 3번이죠. 그러면 1번과 3번의 차이점은 바로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의 차이가 발생하고 미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그 다음에 니은 차이가 발생하고 디귿은 공통적으로 나왔고 미음. 그러면 결국 니은 하나만 없네요, 여러분. 차이점이. 니은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은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죠. 그럼 여러분 이 니은은 재산세를 물어본 겁니까? 지방교육세를 물어본 겁니까? 지방교육세를 물어본 거죠. 지방교육세. 그러면 지방교육세라는 것은 무슨 세고, 여러분? 부가세죠. 부가세는 뭘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본세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본세. 그러면 지금 문제는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니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과세의 기준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3번은 탈락된 거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문제 푸시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찾아가고 답이 아닌 걸 지어가다 보면 이렇게 답이 손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기억,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때 맞다. 무슨 세니까? 행위세니까 행위 시점에 납세무가 발생한다. 니은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뭘 쫓아간다? 본세를 쫓아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를 했으니까 재산세 쫓아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과세 기준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보유세죠. 보유세니까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과세 기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과 디귿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 보죠.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죠. 자 여러분 소득세는 무슨 세죠 여러분? 기간세죠. 기간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다만 지금 본 문제는 소득세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하는 이렇게 조건을 붙였네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물어봤기 때문에 원칙을 물어본 거다 예외를 물어본 거다 예외를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를 골라서는 안 되는 거고 언제죠?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리을은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건 리을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냅시다. 예정 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세의무 발생한다고요?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음, 인지세는 언제죠 여러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죠. 예, 그래서 여기서 특히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세문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매매 계약서의 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인지세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때는 도자, 수자 모두 매매 계약서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같이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별표 3개 여러분. 예, 그래서 또다시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조금 더 부탁한다면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까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정도로 65번 마무리 짓고요. 66번 가죠. 자, 다음 중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슨 과세한다 여러분? 차등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죄질을 물어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 이러한 허위 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이때에 당연히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다 부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즉 취득세를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에서 다운계약서 썼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다 몇 프로죠, 여러분? 40%죠, 40%.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죠 여러분? 20%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죠? 10%로 때려야 되겠죠. 다만 2015년도 개정된 것이 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국세에서 국제거래이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때는 60%죠 여러분. 60%. 그래서 요 60%이 부정한 방법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에만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방세는 오로지 40%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역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고를 이행하는 관계에서 부정한 방법은 40%, 다만 국세에 대한 국제거래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이 있다는 60%, 그 다음에 무신고는 국세, 지방세 구분 없이 20%, 10%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좀 구분하실 필요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뭐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여러분. 부가세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죠, 부가세.
그렇기 때문에 이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부가세인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그렇기 때문에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죠? 고지서 보내주죠. 그러니까 신고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종부세는 뭐가 가능하다 그러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고지서대로 안 내고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뭐 한다 그러면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고하니까 당연히 무신고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 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 적게 신고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종합부동산세라 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10%는 부과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그러나 부정한 방법일 때는 40%, 예, 그 다음에 국세일 때는 60%까지 다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이 부정한 방법일 때는 가산세를 다 때리는 겁니다. 가산세 다 때린다. 무슨 방법일 때는 부정한 방법일 때. 그래서 안 때리는 건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부가세일 때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모두 안 때린다. 그러나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 취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기업 부과될 수 있죠. 그러나 니은 지방교육세는 뭐니까? 부가세니까 때릴 수 없죠. 그 다음에 교육세 역시 부가세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때릴 수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역시 부가세니까 때릴 수 없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때릴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그래서 기업가, 그 다음에 미음. 자, 그래서 결론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것은 부과될 수 없는 걸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업가 그 다음에 뭐는 미음은 부과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지방교육세, 디귿 교육세, 그 다음에 리을 농특세, 얘들은 부과될 수 없는 거죠. 지금 부과될 수 있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부과될 수 없는 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몇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3개가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뭐 요 문제 66번은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67번 가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에 설명이 틀린 것은, 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 과세표준은 취득세 과세표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뭘 물어봤죠? 틀린 거 물어봤네요. 1번 연부 취득의 과세표는 연부 금액으로서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1번은 맞는 말. 2번 관련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과세표준은 그때는 당연히 뭐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역시 2번도 맞는 말이죠. 2번도 맞는 말. 자, 3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 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편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원칙 지목 변경 후 시가편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을 뺀 금액을 한다. 근데 우리 여기 조금만 더 나가면 여러분, 다만 예외가 있죠, 여러분. 예외가 뭐죠, 여러분?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 그때는 그 비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3번은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예외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증명된다. 그때는 시가편액의 차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라, 여러분? 그 비용 자체를 간다. 여기까지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 중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니까 뭐죠, 여러분? 증축이나 개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니까 증축과 개축 또는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개수죠, 개수. 그러면 여러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간주 취득이 떠올라야죠. 그러면 간주 취득일 때는 항상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로 인하여 뭐 한 가액이죠,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네요. 5번.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 간주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다. 바로 여러분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적용할 때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하는 경우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죠. 이때 국지회수 공판장 할 때 이 판이 바로 뭐죠, 여러분? 판결문이죠. 그래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해야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죠.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 간주일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외합니다 그랬죠. 바로 요 제외 규정을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 간주에서 취득에 증명되는 취득의 과세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니라 뭘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고한 가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신고한 가액. 그래서 5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 문제는 68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같이 5억 원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그 부가세로 옳은 것은 골라라 그겠죠, 여러분?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적용되는 바로 실무에서 곧바로 나오는 규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정리해 두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68번은 특징이 뭐냐? 주택을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때 자, 과세 표준 정리하죠. 개인 간의 매매라고 그랬죠,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그러면 개인 간의 매매니까 무조건 무슨 가격이죠, 여러분? 신고한 가격이 되는데 지금 제시된 자료는 얼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5억 원이죠, 5억 원. 그 다음에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매매이기 때문에 이때는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취득세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에는 몇 프로? 1%. 6억 초가 9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 여러분? 2%. 9억을 초과할 때는 몇 프로죠, 여러분? 3%죠, 3%. 그럼 지금 제시된 가격이 얼마니까? 5억 원이니까 6억 원 이하 주택이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1%가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과세 표준은 5억 원에다가 1%를 적용하니까 산출세액은 얼마 나오는 겁니까?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500만 원. 그런데 이때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자료가 제시가 됐네요. 무슨 자료가 제시가 됐냐면 서민주택이나 또는 농가주택은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농가주택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서민주택이라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인데 문제에서는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이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뭘 때려라? 농어촌 특별세 과세하라 그 얘기죠. 농어촌 특별세 과세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나 또는 뭐다 여러분? 별장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고급주택이나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얘들은 표준세율에다가 몇 프로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8%를 더한 세율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급주택과 별장이 아니니까 중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택취득세율 때리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 되는 겁니까, 여러분?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500만 원 제시가 된 거는 1번, 2번, 3번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무조건 탈락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계산해야 되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농어촌 특별세는 여러분 무조건 과세 표준에다가 무조건 상수 2%를 무조건 곱하는 겁니다. 요 2%는 종전 취득세를 말하는데 이때 이 농특세를 계산할 때 2%는 상수다. 변하지 않는 숫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표에다가 2%를 곱한 거면 종전의 취득세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똑같이 10%를 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표 얼마에다가 5억 원에다가 무조건 상수 몇 프로? 2%. 그러면 5억 원에 2%가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바로 1,000만 원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죠, 여러분? 10%죠.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아, 농어촌 특별세는 10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결론 얼마 된다, 여러분? 100만 원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좀 가죠. 지방교육세. 자, 그러면 이때에 이 지방교육세는 이 주택을 매매로 할 때의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인 지방교육세와는 달리 얘는 무조건 취득가액에다가 주택취득가액에다가 주택취득세율 요거죠, 여러분. 주택취득세율을 곱한 거에 대해서 주택취득세를 곱한 것에 대해서 50%를 곱한 거에 대해서 20%를 곱한 것이 여기까지가 주택취득가액에다 주택취득세를 곱해서 50%까지 한 것이 여기가 종전등록세, 요게 종전취득세. 그래서 종전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내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고 여러분? 5억 원이죠? 5억 원. 그래서 취득가액 5억 원에다가 주택취득세 1% 곱하니까 얼마 나왔죠, 여러분? 500만 원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여러분? 50%죠. 그럼 얼마죠? 250이죠. 여기에다가 20% 곱하니까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방교육세는 얼마가 나오냐? 바로 5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실전에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 50만 원은 어떻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즉 50% 곱하기 20%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 몇 프로죠? 10%죠. 그래서 취득세가 나오면 취득세에 대해서 10%를 한다.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50만 원이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취득세가 나오면 취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뭘로 낸다? 지방교육세 낸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방교육세 금방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좀 계산 문제점 풀릴 수 있겠어요? 근데 실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나가시면 이런 거 다 고객이 물어보면 여러분이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또 우리 세법은 반드시 계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6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9번은 여러분 취득세 종합 문제죠. 자, 이런 종합 문제도 역시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보죠. 69번은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옳지 않은 거. 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되어 있죠.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부속토지는 자 조합원용을 했으니까 누가 취득한 걸로 봐야 되죠, 여러분?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2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뭐로 봐라, 여러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왜죠, 여러분? 부담부 중에서 채무 인색은 앞으로 수증자가 갚아야 채무액이잖아. 돈을 갚아야 될 빚이니까 바로 유상이죠. 3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형 건축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제외한 것에 대한 취득일 때에는 취득의 경우에 대하여는 바로 뭐죠, 여러분? 비과세를 적용하는 거죠.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죠.
다만 임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일 때는 비과세 배제가 된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한 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경우에도 취득 당시 시가 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 단독주택일 때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가 됐을 때는 이때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뭐 엘리베이터가 가설됐을 때와 에스컬레이터가 가설됐을 때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가 됐을 때 이거를 차이점을 기억해 두셔야죠.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가설됐을 때는 이때는 반드시 역시 취득 당시 시가 변액이 얼마 초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6억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즉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 단독주택이라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 당시 시가 변액이 6억을 초과할 때 중과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은 요 취득 당시 시가 변액 6억 초과를 묻지 않고 무조건 뭐로 본다, 여러분? 고급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4번은 뭐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 시가 변액이 6억 원 이하라더라도 그거는 묻지 않고 무조건 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돼서 제외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가 됐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엘리베이터가 가설됐는지 에스컬레이터가 가설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부과 대상이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거죠. 당초 뭘 받았는데 비과세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 비과세가 취소가 돼서 뭐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 여러분?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 한다?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러죠. 과세 물건의 상태의 변동이 있게 되면 이때는 취득세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60일이 아니라 30일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69번 취득세 종합 문제 요 정도 마무리 짓고요. 70번 가죠. 자, 70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등록면허세 종합 문제로 나왔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스타일의 문제네요. 별표 2개. 그래서 이런 종합 문제 역시 등록면허세도 한 문제 정도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종합 문제 스타일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뭘 물어본 거죠, 여러분?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찾읍시다, 틀린 거. 1번. 등록면허세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를 경우 이때에 이 신고서상의 금액과 그 다음에 공부상의 금액이 같다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취득세 같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아니라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공부상 금액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결론,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다르면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니까?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뭐로 간다, 여러분? 공부상 금액을 과표한다. 맞는 말이죠. 2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3번. 지상권과 가등기의 경우 당해 부동산 가액에 1000분의 2의 세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등록면허세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지상렬이가 가등기를 하면 이때는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가등기에 들 때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죠, 여러분? 0.2%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죠.
4번 전세권이 무슨 등기죠 여러분? 말소 등기죠.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말소, 변경, 해지, 분필 등일 때는 이때는 무조건 매죠. 매 한 건당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6,0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6,000원. 예,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5번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여기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신고 또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 전까지 뭐는 했다? 납부는 했다. 등록 전까지 납부는 했다. 그러면 이때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뭐를 때려야 되지만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과소신고했던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려야 되지만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여러분? 납부는 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돈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럴 때는 결론은 비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납부를 하면 이때는 신고도 하고 납부한 것도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고를 안 했는데 신고한 거를 보겠다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죠. 50%를 경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신고 가산세를 안 때리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5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7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71번은 다음은 과세기류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다. 옳은 것이죠. 자, 7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죠. 별표 3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준비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물어보긴 뭘 물어봤죠, 여러분? 옳은 걸 물어봤죠. 그러면 1번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그런데도 등기되지 아니하여 공부상의 소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했답니다. 그래서 뭐는 안 됐지만 등기는 안 됐지만 그 등기 안 된 거에 대해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뭐 했으니까 신고했다 그랬죠.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 했으니까 신고를 했으니까 이때는 신고한 누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2번 상속은 개시가 됐답니다. 근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답니다.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의 역시 소유자를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주된 상속자. 물론 이때 신고를 했다.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사실상의 소유자지만 지금 여기 2번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누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주된 상속자로 간다라는 거죠. 자, 3번 공부상에는 개인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중재산이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중소유임을 뭐 했으니까? 신고를 했으니까 그때는 그 재산의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걸 과세관청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를 종중소유임을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는 신고를 안 했다고 그랬네요. 신고를 했으면은 그때는 종중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안 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공부상 소유자. 즉 거기 말하면 개인이 납세 의무자라는 거들. 그래서 바로 3번이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됐죠. 국가 등의 매도자일 것, 둘째 연부 매매일 것, 셋째 사용권이 무상 부여받았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4번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재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답니다. 자,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때는 누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용자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71번은 답은 3번이 되고요. 이 규정은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2번 가겠습니다. 자, 72번은 역시 토지 구분이죠 여러분.
자, 토지 구분은 역시 시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보셔서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토지의 구분은 정리된다. 그러면 기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목장용지랬죠. 그러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고 이걸 제외한 토지니까 바로 목장용지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비과세. 그런데 0.2% 분리과세한댔으니까 기억은 틀린 거죠. 그러면 기억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찾아버리면 3번, 4번, 5번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번? 1번과 2번만 남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접근하자 그랬죠? 자, 니은 보죠. 도시 지역 안에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소재는 개인 소유 농지다. 자, 개인 소유 농지가 도시 지역 아니라도 개녹 안에 있으면 이때는 전부 007 분리지만 지금 개녹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개녹을 제외한 지역이랬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종합이죠. 전부 종합. 그런데 역시 0.07% 분리과세한다고 했으니까 니은도 틀린 말이죠. 자, 디귿, 특별시, 광역시, 시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죠. 공단을 제외한 지역에 있으면서 공장용에서 기준면적 이내부는 이때는 바로 뭐죠, 여러분? 별도죠. 예, 별도. 그래서 디귿은 옳으네요. 맞는 말이죠. 리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골프장이나 고구려층 토지, 그 유명한 꼬로 4% 분리과세 대상이죠. 4% 분리과세 대상. 그래서 역시 리을은 틀린 말이죠. 미음,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했으니까 이때는 종합합산과세, 리을, 미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맞는 것은 디귿과 미음밖에 없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73번 볼까요? 자, 73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설명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73번은 여러분 재산세 종합 문제네요. 재산세 종합 문제. 그래서 옳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역시 별표 2개. 역시 재산세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의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1번. 시, 군구를 달리하는 여러 곳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소유자의 주소지라는데 아니죠. 주소지가 아니라 무조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어디로 가는 거죠? 부동산 소재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아니라 누가 보는 거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예, 그래서 1번은 무조건 틀렸네요. 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아니죠. 재산세 비과세 되려면 유료 사용이 아니라 무료 사용일 때 비과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도 틀렸죠. 3번.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그러면 이때는 평균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평균 세율이 아니라 둘 중에 어떤 세율이죠, 여러분? 높은 세율로 가야 되는 거죠. 4번. 재산세 과세 대상의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현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실질 과세 원칙. 그런데 공부상이랬으니까 역시 틀렸죠. 자, 5번. 토지나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 표준에 곱하기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이죠. 근데 지금 여기 제시된 자료를 보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한다. 예,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5번이 맞는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다 공부하신 거라 이러다 뭐 100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 거라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74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74번부터는 국세에 해당하네요. 자,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74번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의 종합 문제가 나온 거죠. 역시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가장 출제 가능한 스타일이 하나가 바로 종합 문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결론, 틀린 걸 물어봤죠, 여러분? 그럼 보죠. 1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의 과세 물건은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합산 과세 토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다 뭐에 대한 거죠, 여러분? 토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바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토지분 종합산세액과 토지와 별도합산세액을 뭐한 금액이죠? 합한 세액이죠. 그리고 토지분 합산세액에다 주택분 세액을 합한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죠. 2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2번은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네요, 여러분. 그러면 국내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 금액이 얼마죠?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맞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1번, 2번 다 맞네요. 자, 3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율과 재산세의 과세율은 항상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냐하면 종부세는 항상 뭘 쫓아가니까? 재산세 쫓아가니까 맞는 말이죠. 4번.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자, 여기 4번은 지금 뭘 물어봤죠?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과표를 물어봤죠. 종부세 과표. 그러면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당연히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 얼마? 5억 원을 뺀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80% 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토지의 공시가를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뺀 금액, 공제한 금액을 한다 해서 뭐가 빠졌죠, 여러분? 이게 빠졌네요. 80%가 빠졌죠.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5번.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5번 가겠습니다. 자, 75번부터는 우리 부담부 증여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1번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 자, 부담부 증여는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인수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자에게 바로 이거는 무슨 양도로 봐서 여러분? 유상양도로 보는 거죠, 여러분. 유상양도. 따라서 이 부분은 뭐로 과세되는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다음에 2번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금액 이 부분은 무슨 양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상양도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수증자에게 뭐로 과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증여세가 과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담부의 증여의 원칙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이죠. 근데 3번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이다. 그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그랬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즉 뭐를 추정했다? 단순 증여를 추정해서 전액 증여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추정 규정이니까 비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이라도 채무 인수 사실을 뭐하면 입증하면 채무 인수 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뭐하면 증명하면 이때는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되니까 다시 이렇게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져서 유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로? 증여세로 과세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은 항상이란 말이 틀렸네요. 항상. 그래서 결론,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라?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관일 때도 항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본다 해서 항상이란 말이 틀렸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4번. 수증자는 증여로 인한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이때 수증자는 증여로 인한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해서 당연히 증여로 인한 취득이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5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고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바로 뭘로? 취득세에 관한 내용을 물어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5번 별표 2개 부담부 증여 또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76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을 보는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76번은 바로 비과세죠, 여러분.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여러분 뭐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별표 3개 꼭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보죠. 1번 국내의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네요. 2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냈다. 요거는 바로 뭐죠, 여러분? 노부모 동거 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어떤 주택? 먼저 양도한 주택은 역시 1세대 1주택을 보죠. 따라서 2번도 맞네요. 3번 양도 현재 법령한 임대주택으로서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거주주택을 한다. 자, 요거는 바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1세대 1주택 보는 거죠. 맞는 말이죠. 4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자, 특정 주택, 즉 상속받은 주택가, 상속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일반 주택 이렇게 하나씩 2주택 상태는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거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 거죠. 얘를 먼저 양도하는 거죠. 이때 양도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죠, 여러분. 그래서 5년 이내에 양도해야 이런 제한이 없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양도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몇 주택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2주택으로 보는 거죠. 2주택. 따라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죠. 5번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유된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 자, 나왔죠. 일반 주택과 특정 주택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주택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죠. 다만 이때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에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거죠.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7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질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이것도 여러분 별표 2개.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뭐에서 양도차익 계산한다, 여러분? 실질거래가의 양도차익이죠, 여러분. 실질거래가의 양도차익이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여러분? 실질 취득가액에서 죄송합니다. 실질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야 되죠? 실제 필요 경비를 빼야 되는 거죠. 실제 필요 경비를 빼는 거죠. 그럼 이때 실제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실질 취득가에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그 다음에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1번 타인으로 또한 매입한 자산은 이거죠. 매입가액에다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및 현재 가치 할인 차익을 당연히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죠. 2번 소득세법상 부당의 예산의 시가초과액이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요 취득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이 금으로써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했으니까 당연히 필요경비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단 사업소득 금액 계산 때 필요경비를 잡았다면 이때는 못 잡죠,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주의하셔야 되죠, 여러분. 자, 4번 부가가치세법상 폐 없이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납부할 거는 납부할 부가치세. 자, 요거 이번 2015년도에 신설된 규정이죠. 맞는 말이죠. 5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거래가를 확정하는 경우에 해당 이자 상당액 역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7번은 2번이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물어봤네요, 여러분.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별표 2개 좀 또다시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자, 1번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부동산. 그렇죠, 여러분. 얘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니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어디서 차감하라? 양도 차익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차장금기 과세사 외우고 있죠. 근데 2번 미등기 양도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당연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러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같이 정리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한 조합원 입주권죠. 자, 요거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더라도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제외한다. 그럼 이때 조합원에서 취득한 거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승계조합원이죠. 그래서 승계조합원한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누구한테만 해주겠다? 원조합원, 당초 조합원한테만 해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죠. 다만 이 조합원 입주권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지만 중요한 말 나왔죠, 여러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4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이 당해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받는다. 맞나요? 맞죠? 무슨 계산해야 되죠, 여러분? 안분 계산해야죠. 5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한다. 아니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 그랬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 공제 준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은 뭐를 말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이때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은 바로 뭐죠, 여러분? 기존 건물과 주택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죠,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바로 보유 기간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됐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정답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79번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단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 즉
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별개로 구분해서 판단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보죠. 1번. 1년 미만 보유했다. 1년 미만을 보유했다. 그러면 이때에 그것이 부동산이나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면 이때는 몇 프로지만 여러분 50%지만 그것이 주택이나 또는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이때는 이들보다 세율이 낮은 몇 프로 되는 거죠, 여러분? 40%죠. 그럼 지금 현재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50%가 아니라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4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5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말로서 바로 정답이 되네요. 2번. 1년 이상 보유했다. 자, 그래서 1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러면 그때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무슨 세율을 정하는 거죠? 누진세율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당연히 50%죠. 4번.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몇 프로 때려야 되죠, 여러분? 40% 때려야 되는 거죠. 5번. 골프 회원권은 무슨 자산이고 여러분? 기타 자산이죠. 자, 기타 자산은 묻지마. 무조건 무슨 세율 때린다, 여러분? 무조건 무슨 세율 때린다? 누진세율 때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5번도 맞는 말로서 결론은 1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율도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80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자, 별표 세액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되죠. 자, 틀린 거 물어봤네요, 여러분.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그렇죠.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을 양도한 거주는 당연히 예정신고 의무가 있죠. 이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뭐 해야 된다?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2번. 예정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때려야 되죠. 왜? 예정 신고 기한까지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 때려야 되는 거죠. 3번. 예정신고 납부인 경우도 납부세액이 1,000만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분할 납부는 1,000만원 초과자죠. 재산세나 종부세의 분납 대상자는 500만원 초과지만 그 다음에 분납기한은 2개월 잡으셔야 되죠. 4번.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양도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반드시 1,000만원 초과는 맞지만 이 양도사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그 밖의 법률에서 수용을 당했을 때죠, 여러분. 그래서 협의매수나 수용을 당했을 때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이 수용을 당하면서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받았던 뭘로?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을 하는 거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으로는 물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을 물납한다 그랬으니까 맞았다 틀렸다?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자, 5번. 2015년 5월 25일 날 양도했답니다. 그러면 이때 예정신고 기한은 당연히 5월 25일이라는 양들이 속한 달의 말일인 5월 31일부터 몇 월 이내니까 2월 이내니까 당연히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7월 말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번은 맞는 말이죠. 결론은 4번이 틀린 말로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세법 해설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정리 좀 되십니까? 여기 나왔던 문제는요, 언제든지 실전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 틀린 부분은 물론이고 맞았더라도 관련 섹터를 꼭 좀 정리해 주시면서 자,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